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레나 존스 작가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을 시작합니다. 한 권에서 비밀 열쇠의 진실을 찾아냈던 천재 소녀 탐정 에거사 오들리. 이번에는 런던의 유명 박물관에서 벌어진 기이한 살인 사건을 해결하러 왔습니다. 과연 에거사는 이번에도 범인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두 번째 모험 속으로 떠나볼까요? 시작합니다. 3장. 좁은 공간. 나는 안으로 들어가 얼른 문을 닫았다. 너무 어두워서 잠시 더듬거린 끝에 겨우 스위치를 찾았다. 축축한 돌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전구 하나가 깜빡거리더니 곧 불이 켜졌다. 불빛은 겨우 앞이 보일 정도로 약했지만 방 안에 섬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하실 자체는 평범했다. 바닥과 천장과 벽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었다. 내 맞은편에 있던 벽만 벽돌이었으며 몹시 낡아 보였다. 벽에는 쇠로 된 선반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고 스펀지와 자루걸레, 양동이와 대야, 표백제와 살균제 병 같은 다양한 세척제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저 구석에 딱 한 가지 이상한 물건이 눈에 띄었다. 곳만큼 크기가 큰 데다 너무 시커매서 오래전에 폐기된 보일러라는 걸 알아보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걸 해체한다고 해도 좁은 계단 위로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이 들어 이곳에 방치해 둔 모양이었다. 육중한 쇳덩어리 마디마디에 대갈못과 밸브가 박혀 있었다. 보일러에서 수도관이 여러 개 삐져나와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잘려진 채 천장에서 딱 멈춰 있었다. 주변 공기를 느껴보았다. 눅눅했고 표백제 냄새도 났다. 주변에 걸레 양동이가 워낙 많으니 거기서 나는 냄새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강했다. 하나밖에 없는 알전구 불빛에 의지해 바닥을 살펴보고는 쭈그리고 앉아 바닥 표면을 손가락으로 훔쳐보았다. 먼지가 어마어마했다. 오래된 보일러 주변 바닥은 더 시커맸다. 그쪽으로 걸어가 보았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이곳만 최근에 따로 문질러 닦은 모양인지 아직 축축했다. 다른 데는 놔두고 왜 이곳만 따로 청소했을까? 나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불러냈다. 카메라가 내 앞에 나타나 허공을 빙빙 돌았다. 나는 상상의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잡고서 방의 구석구석을 찍었다. 검은색이던 사진은 카메라 홈 밖으로 천천히 밀려 나오면서 색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사진을 충분히 찍은 뒤 기억 속에 잘 저장해 두었다.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갈 차례다. 나는 플라스틱 병을 꺼내 면봉으로 바닥을 닦아냈다.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축축한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브리아나의 비밀 실험실의 분석을 맡길 요량으로 면봉을 병 안에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 쪽으로 다가갔다. 쌓인 먼지로 보아 보일러는 아주 오랫동안 작동되지 않은 게 분명했다. 보일러 파이프가 잘려있으니 바닥으로 뭔가 샜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곳을 굳이 청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일러 뒤쪽도 살펴봤지만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다. 아빠가 지난 크리스마스에 선물해준 작은 손전등이 열쇠고리에 달려있어서 그걸로 구석구석 비춰보았다. 특별한 건 없었지만 왠지 저 벽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 각도로는 아니 잘 들여다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보일러 뒤쪽은 다른 곳보다 먼지가 눈에 띄게 적었다. 마치 누군가 드나들었던 것처럼.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다. 나는 손전등을 입에 물고서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좁은 공간 안으로 기어 들어갔다. 의심했던 대로 벽돌담에 성인 하나가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였다. 더러운 바닥을 내려다보니 부츠 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누군가 이곳을 통과한 게 분명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앞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열쇠고리에 달린 작은 손전등으로는 그 공간을 비추기 어려웠지만 불빛을 이리저리 움직여 터널 벽이 열려 있는 걸 확인했다. 서펜타인 호수 지하 동굴에 성능 좋은 헤드랜턴을 두고 온 게 못내 아쉬웠다. 지하 통로를 통과하자 벽돌이었던 표면이 콘크리트와 비슷한 질감으로 바뀌더니 곧글이나 작은 곡괭이로 대충 깬 듯한 질감으로 변했다. 안반 활동이 있었던 흔적은 없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약간 몸을 구부린 채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30m 앞에서 통로가 아래로 기울어졌고 그대로 조금 더 이어지더니 다시 한 번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했다. 이 공간은 빅토리아 시대 하수관 못지않게 제법 잘 지어진 구조물이었고 벽은 마찬가지로 벽돌이었다. 고맙게도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덜 축축했다.
이제 완전히 일어설 수 있게 된 나는 손전등을 소형 방패처럼 앞에 들고 계속 전진했다. 불빛이 강하지 않아서 길을 제대로 밝힐 수 없었다.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으니 왠지 기분이 찝찝했다. 여태까지는 뭔가를 추적하는데 열중하느라 느끼지 못했지만 갑자기 내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혹은 누구를 찾기 위해 이곳까지 힘들게 온 걸까? 더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망설여졌다. 아빠의 얼굴과 우리 집 처마 밑에 위치한 내 안락한 다락방이 생각났다. 그때 에르큘 푸아로가 어둠 속에서 내게 말을 걸어왔다. 마쇠희, 마세요. 사랑하는 애거사. 뜻밖의 비밀을 알아냈는데 설마 이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겠지? 맞아, 여기까지 와서 돌아갈 순 없었다. 나는 다시 한 번 심호흡을 한 뒤 걸음을 재촉했다. 20걸음을 더 걸으니 훨씬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내 작은 손전등 불빛은 벽돌 터널보다 이곳에서 더 밝게 빛나 보였다. 주위의 벽에 흰 세라믹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때가 많이 묻긴 했어도 내 쪽으로 빛을 조금씩 반사해주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넓은 공간은 먼지에 가려서 정확히 구분하기 힘들었지만 자주색이나 보라색 같은 어두운 줄무늬가 벽 타일 아래 위를 나누고 있는 건 보였다. 그런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에서 본 것인지 깨닫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다. 그렇다. 이건 런던 지하철역 벽에 사용되는 타일이었다. 런던 사람 대부분이 글자를 읽지 못하던 시절에는 무늬와 색깔로 역을 구분했다고 들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역 몇 개만 빼고 지도에 있는 지하철역은 거의 다 돌아다녔다. 덕분에 지하철 벽타일 디자인은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 기억을 소환해낼 수 있었다. 벽타일 그림들이 내 눈앞에 폴라로이드 사진처럼 쭉 나타났다. 재빨리 그것들을 모두 확인했지만 지금 보고 있는 타일과 똑같은 무늬는 없었다. 나는 그림들을 눈앞에서 몰아냈다. 이해가 되지 않았다. 런던 심장부에 위치한 지하철역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내 발소리가 뒤에서 웅웅 울렸다. 아래를 흘깃 내려다보니 먼지가 발밑을 휘감아 돌고 있었다. 터널에는 수년에 걸쳐 모인 회색 찌꺼기가 두껍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이곳을 걸은 사람이 나뿐만은 아닌 모양이었다.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 마치 눈길 위에 난 발자국을 따라 걷는 시기여서 몇 명이 지나갔는지는 구분되지 않았다. 이곳에 왔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발자국 위를 다시 걸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미 다른 곳에 발자국을 냈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었다. 통로를 조금 더 내려가다 보니 오벌틴 음료를 광고하는 빛바랜 포스터가 광고판에 붙어 있었다. 비록 지금은 이 지하 건물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곳이 실제로 존재했던 역이란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글자의 모양이나 김이 나는 머그잔을 든 여자의 그림 상태로 보아 포스터는 아주 오래된 듯 보였다. 대략 1930년대 혹은 40년대 그림 같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설치된 듯했다.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있는 걸까? 이 지하철역은 왜 버려졌을까? 텅 빈 타일 복도를 이리저리 돌아다닌 끝에 드디어 답을 찾아냈다. 나는 승강장으로 올라갔다. 맞은편 벽에 대형 박물관이라고 쓰인 빛바랜 표지판이 있었다. 그렇다. 이곳은 수십 년 전에 폐쇄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대형 박물관역이었다. 당시 지하철역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박물관과 가깝지도 않아서 지하철 운영진이 폐쇄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한때 이 역은 센트럴라인 노선에 속해 있었고 지하철역 지도에 빨갛게 표시된 노선, 런던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깔끔하게 떨어지는 노선이었다. 나는 센트럴라인을 지나는 열차가 이 역을 통과하는지 아니면 우회해서 근처 다른 터널로 가는지 궁금해졌다. 때마침 지하철 한 대가 덜컹거리며 멀리서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늘 폐쇄된 역에 가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시간도 늦었고 풀어야 할 사건도 있어서 역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다. 내가 집에 없다는 걸 아빠가 알아채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서둘러 승강장 주변을 살핀 끝에 단서가 될 만한 걸 몇 가지 더 찾아냈다. 누군가 밟고 지나간 탓에 먼지가 닦인 타일들이 있었고 조금 더 걸으니 뭔가 놓여 있었던 듯 바닥에 먼지 하나 없는 공간도 있었다. 그 공간은 꽤 컸고 대략 직사각형 모양이었다. 여기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승강장 끝에 도착해서 몸을 구부리고 손전등으로 어두운 통로를 비춰보았다. 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도시에 있던 많은 금속 문과 울타리들이 그랬듯 이곳 또한 열차가 지나가지 못하게 막혀 있거나
아니면 도시 재건을 목적으로 공출되어 뜯겨 나갔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반짝이는 은색띠 2개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모양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관리도 잘 되어 있었다. 분명 최근에도 이곳으로 열차가 지나다닌 게 분명했다. 그것도 자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새 열차 3대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한 대도 이곳을 통과하지는 않았다. 아마 열차가 운행되지 않을 때 기차를 주차해두는 용도로 터널을 사용하는 것 같았다. 아니면 수리 차량을 세워두는 용도일 수도 있겠다. 그것도 아니면 다른 열차가 통과하는 동안 대기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우회 철로일지도 모른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 잘 새기며 역을 쭉 둘러보았다. 카메라가 있었다면 먼지 위에 난 부츠 자국을 사진으로 찍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그러나 내 기억력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나는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발자국 몇 개를 유심히 살피며 잘 기억해 두었다. 이곳에서는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는 듯했다. 내려왔던 길을 되짚어 가다 보면 대형 박물관에 돌아갈 수 있겠지만 위에서는 경찰 수사가 한창이었다. 내가 또다시 나타나면 경찰이 의심할 게 뻔했다. 다행히도 내겐 조합의 열쇠가 있었다. 승강장 끝쪽으로 걸어가며 선로 위에 폴짝 내려섰다. 바로 그때 내 뒤에서 승강장으로 들어서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둘러 손전등을 껐다. 난 설탕 5개, 알지? 나는 몸을 숙이고 옴짝달싹하지 않았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몰라, 그냥 대충 쓸어 넣었어. 최소한 남자 2명이었다. 맙서사, 프랭키. 난 안 달면 못 마시는 거 몰라? 그러고도 아직 이가 남아있는 게 참 신기하단 말이야. 그들이 웃었다. 대화에 끼어드는 다른 목소리는 없었다. 2명뿐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허둥지둥 터널을 향해 걷다가 잠시 균형을 잃어버리 선로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다. 남자 하나가 말했다. 뭐지? 뭐? 무슨 소리가 들렸어? 레일에 사는 쥐새끼겠지. 그러려면 진짜 큰 쥐여야 할 텐데. 발소리가 다가오자 나는 승강장 옆면에 최대한 납작하게 붙었다. 그늘진 곳에 몸을 웅크린 채 내가 부디 보이지 않기를 바랐다. 선로를 따라 손전등 불빛이 비쳤다. 불빛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내 발끝에 닿았다. 이렇게 은밀한 활동을 할 줄 알았더라면 신발을 닦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봤을까? 나는 숨을 죽인 채 눈을 감았다. 여차하면 무기로 쓰려고 열쇠를 움켜쥐고 있었지만 나를 방어하기 위해 열쇠 뭉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은 생각도 하기 싫었다. 아무것도 없네. 남자가 말하더니 몸을 돌려 동료에게 돌아갔다. 몇 시 예정이랬지? 다른 남자가 물었다. 도중에 옆 터널에 들르지 않아도 된다면 5분이나 10분 뒤?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이 나는 조용히 터널 입구로 달려갔다. 센트럴 라인 노선에는 조합 통로로 연결되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서 그중 하나로 들어가기만 하면 쉽게 하이드파크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차가 들어오기 전에 선로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다. 칠흑 같은 터널 안에서 다시 손전등을 켰다. 별 차이가 없었다. 아까 박물관에서 켰을 때도 희미하긴 했지만 그 뒤로 더 힘을 잃어 지금은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나 내가 가진 거라곤 작은 손전등 하나뿐이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5분 정도 빠르게 걸은 뒤 센트럴 라인을 빠져나오는 출입 통로 안에서 마침내 작은 나무 문을 발견했다. 반대편 선로로 열차가 철커덩거리며 가까워지더니 끽 소리를 내고는 멈췄다. 보통 주변에 있는 터널을 향해 기차가 몹시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불안해하거나 겁에 질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지하를 돌아다니는 일이나 나를 해칠지도 모르는 세력과 지나치다 싶을 만큼 가까이 있는 일에 익숙했다. 목에 걸린 조합 열쇠를 꺼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물통에 밀어 넣었다. 어느새 규칙을 어기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렇긴 해도 여름 내내 시험 치를 기회만을 기다려 온 터라 여기서 잡힐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생각하니 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방금 내가 지나온 터널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 관리된 좁은 터널로 들어섰다. 자동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는지 내가 들어서자마자 불이 켜졌다. 밝게 빛나는 복도는 아까 있던 터널보다 훨씬 더 불안했다. 몸을 숨길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손전등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내 두뇌에는 여러 기능이 있다.
그중 하나가 길을 찾을 때 사용하는 머릿속 나침반이다. 나는 서류 보관함과 시각적 보조 기억 장치 같은 수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다. 내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왼편에 있는 문들을 지나 조금 더 걸어가자 오른편에서도 문이 하나 나왔다. 머릿속 나침반은 그쪽으로 가야 집이 나온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가 어깨 너머를 계속 살펴가며 15분에서 20분 정도를 더 걸었다. 드디어 양방향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그려진 표지판이 나왔다. 화살표 하나는 피커딜리 서커스 광장을 가리켰고 다른 하나는 마블 아치 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집과 가까운 별표 마블 아치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곳은 갈림길이 거의 없었지만 하이드파크 아래를 지날 때처럼 나무로 장식되어 있거나 카페트 위 깔려 있지 않아서 걷기에 썩 괜찮은 통로는 아니었다. 그러나 밝고 거대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좋았고 길 표면도 부드러워서 가볍게 걷기에도 나쁘지 않았다. 내 뇌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여태까지 모은 정보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별표 영국 런던에 있는 대리석 문으로 1827년 영국이 나폴레옹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만들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문지기 조합에서 런던 아래를 가로지르는 지하 미로를 모두 건설한 것은 아니었다. 문지기 조합은 여러 연결망을 한데 모아 짜 맞추었을 뿐이다. 그들은 옛 로마와 빅토리아 시대의 하수관에서부터 현대의 수도관에 이르는 여러 연결망을 만들었고 그 외에도 일부 지하철역과 전기위원회, 수질위원회, 지하주차장, 심지어 전화 교환소까지 연결했다. 워낙 쓸모있게 잘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지하에서도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다. 사우스뱅크 근처에 있던 터널에는 오렌지색 콘크리트 벽이 있었고 통로 양옆에 불이 켜져 있었다. 버킹엄 궁전 근처에 있던 터널은 알전구 대신 샹들리에를 갖추고 있었으며 왕이 방문할 것을 대비하기라도 한 듯 고급스러웠다. 나도 이곳까지 와 보기는 처음이라 나중에 다시 올 때를 대비해 잘 기억해 두었다. 지상에서 보던 익숙한 지형지물 없이 집을 찾아가려니 기분이 이상했다. 편안한 속도로 걷고 있던 그때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어깨 너머로 그곳을 힐끗 쳐다보았다. 터널이 약간 굽어 있어서 소리의 정체가 뭔지 보이지 않았다. 아주 주에 깊게 들어보니 규칙적으로 탁탁거리는 소리였다. 어디에서 물이 새나? 아니, 그런 소리는 아니다. 굉장히 규칙적인데 저 리듬은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들이 내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누군가 모퉁이를 돈 것 같았지만 아직은 시커먼 그림자일 뿐이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나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100m 달리기를 하듯 마구 뛰었다. 내 뒤를 쫓는 사람이 조합원들이라면 지하 터널에 있으니 조합원이 아닐 리 없지. 절대 잡혀선 안 된다. 만약 잡힌다면 규칙을 어긴 벌로 조합원 시험은 치르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뛰고 또 뛰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를 잇는 힘껏 달렸더니 발이 후끈거렸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리를 벌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잠시 뒤 왼쪽으로 빠지는 분기점에 도착했다. 너무 뛰어서 머리가 어지러웠고 표지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잠시 멈춰 서서 호흡을 가다듬었다. 하이드파크 앞 500m라는 표지판을 읽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였다. 내가 멈춰 서 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발소리가 훨씬 더 커졌다. 나를 쫓던 사람이 어느새 바짝 다가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 갈림길로 내달렸다. 조명은 없었지만 터널 끝에서 빛이 새어 들어와 그런대로 앞이 보이긴 했다. 나는 방금 전에 있던 곳보다 더 고든 길로 들어서서 어둠 속을 잠시 돌아보았다. 손전등 하나가 어둠을 뚫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이마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뒤를 돌아보니 불빛이 한참 뒤에서 계속 어른거리고 있었다. 그들에게 따라잡힌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따돌린 것도 아니었다. 마침내 저 앞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나선 계단이 보였다. 계단 위로 올라가기까지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올라가다 말고 몇 번이나 쉬어야 했다. 몸을 굽히고 숨을 헐떡거리며 다리를 주무르는데 금방이라도 추적자에게 따라잡힐 것 같았다. 그때 아래에서 손전등 불빛이 위쪽을 비췄고 불빛을 보자 다시 힘이 생겼다. 겨우 계단을 기어오른 끝에 터널 지붕 위로 올라섰다.
드디어 나선 계단이 끝났다. 앞에 작은 쇠문이 보여 자물쇠에 조합 열쇠를 끼웠다. 추적자의 발이 새 계단 맨 아래 단에 닿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빠져나가 얼른 문을 닫았다. 계속해서 숨을 헐떡였다. 밝고 둥근 달 덕분에 쇠문에서 서펜타인 호수 근처의 돌 제방까지 연결되는 길이 눈에 들어왔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우두커니 서 있을 시간이 없었다. 잠시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가늠한 뒤 밤 공기를 가르며 잔디를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보통 집에 늦게 들어갈 때면 떡갈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채광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오늘 밤 내 다리 상태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게다가 너무 늦어서 집안의 불이 다 꺼져 있었다. 아빠는 틀림없이 자고 있을 터였다. 누군가 나를 계속 미행하는 상황도 아니니 공연히 밖에서 시간을 더 보낼 이유가 없었다. 집 열쇠를 꺼내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에서 현관에 몸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내뱉으며 풀썩 주저앉았다. 밤이 주는 흥분과 터널에서의 추격전이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박물관과 지하철역에서 봤던 여러 정보와 수많은 가설들로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고 또 부산했다. 일단 우유를 한 잔 마시기로 했다. 우유가 수면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시시콜콜 다 알지도 못하는 사건을 푼답시고 밤을 새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푹 자고 일어나 리암과 브리아나에게 도움을 청한 뒤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주방은 어두웠지만 불을 켜고 싶진 않았다.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쳐서 그럭저럭거릴 만했다. 냉장고를 열자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우유를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은 뒤 유리잔이 놓인 선반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다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펄쩍 뛰고 말았다. 우유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군가 주방 구석에 서서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작업대에 등을 대고 조금씩 옆으로 움직였다. 침입자에게 눈을 고정한 채 칼집에 든 칼을 손으로 더듬었다. 그런데도 침입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상대의 윤곽에 좀 더 집중했다.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천천히 벽으로 걸어가 불을 켰다. 몇 초 동안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곧 나를 놀라게 만든 것의 정체를 확인했다. 아빠의 낡은 양복이었다. 아래 위로 옷걸이에 나란히 걸린 더블 재킷과 바지 한 벌이 벽에 매달려 있었다. 아빠 옷 중에도 특히나 촌스러운 것이었다. 겨자색 세로 줄무늬가 있는 갈색 더블 재킷이라니. 이 옷을 만든 사람은 진작에 체포됐어야 한다. 물론 아빠도 옷을 입은 죄로 함께 구속되어야 하겠지만 평소 습관으로 볼 때 아빠는 재킷 안에 겨자색 셔츠와 가장 좋아하는 초록색 넥타이를 맬 생각일 거다. 나는 아빠를 무척 사랑하지만 아빠의 패션 감각까지 안고 가고 싶지는 않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아빠는 아침에 다른 정원사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문 원예사를 만나는데 굳이 정장을 입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왜 하필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안타깝게도 아빠 본인만 멋있다고 여기는 정장을 입으려고 하는 건지. 나는 그 이상한 옷이 걸려있는 쪽으로 가서 냄새를 킁킁 맡아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이 옷은 최근에 드라이클리닝을 끝낸 상태였다. 다림질과 보풀 제거까지 마친 옷은 어느 때보다 말쑥해 보였다. 아빠는 대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수고스러움을 감수하려는 걸까? 나는 우유를 따른 뒤 다시 냉장고에 넣고선 불을 끄고 내 방으로 힘겹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피해가며 위층으로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아직 변장한 상태이고 더러운 터널 안에서 기고 걷고 뛰는 바람에 몰골이 엉망이 되었다는 게 생각났다. 만약 아빠가 지금 나를 본다면 분명 크게 의심할 것이다. 아빠는 내가 사건 추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 그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주거나 구멍가게 털이범을 잡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일들이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나는 더 큰 물고기를 잡고 싶었다. 아빠는 내가 더 큰 물고기, 즉 문지기 조합이 하는 일처럼 위험하고 욕심 많은 이들의 음모로부터 런던을 지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걸 모른다. 하지만 나는 사건에 뛰어드는 게 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계단을 오르는데 아빠의 드렁드렁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계단 맨 위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올리버가 나를 맞으러 내려와 있었다. 올리버는 주인을 보고는 좋아서 크게 가르릉거리며 퉁퉁한 몸을 내 다리에 대고 문질렀다. 쉿, 올리버. 우유를 들지 않은 손으로 올리버를 안아 올려 내 어깨에 걸쳐 주었다.
털 때문에 너무 더웠지만 올리버의 가르릉대는 소리는 언제나 듣기 좋았다. 잠시 가만히 서서 아빠가 계속 코를 고는지 확인한 뒤 내 다락방으로 가는 나무 계단을 기어 올라갔다. 올리버를 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집에서 나갔을 때와 모든 게 똑같았지만 몇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는 자리를 비운 느낌이었다. 모험을 할 때는 늘 이런 식이다. 나는 너무나 바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세상은 너무 천천히 돌아간다. 몇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 마치 일주일, 한 달, 심지어 1년처럼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오늘이 수요일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요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런 기분을 지나치게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야 비로소 삶이 무료하지 않다고 느끼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기로 했다. 침대 위에 앉아 우유를 홀짝였다. 엄마가 문지기 조합원이었을 때에도 나와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 궁금해졌다. 짜릿한 흥분을 좋아하지 않거나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이런 종류의 일은 애초에 시작해선 안 될 것 같다. 엄마도 자신의 무모한 행동이 언젠가 심각한 위험을 불러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날그날을 살았을까? 나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엄마 사진을 바라보았다. 이 사진을 볼 때면 주로 슬프거나 아쉬운 감정이 몰려오곤 했다. 마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살았던 집을 멀리서 바라볼 때의 감정과 비슷했다. 그러나 오늘 밤 나는 엄마 사진을 봐도 슬프거나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났다. 내게 왜 이런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게 된 걸까? 나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엄마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내가 모르는 것들을 살펴보았다. 1. 엄마가 겪은 일이 뭔진 모르지만 적어도 자전거 사고는 아니었다. 2. 엄마의 죽음이 문지기 조합과 관련되어 있다는 직감이 든다. 3. 누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은폐했다. 조합에서 한 일일까? 내게 이런 감정이 찾아온 이유는 조직에 속한 누군가를 가까이 하게 되었기 때문인 듯했다. 누군가 엄마를 죽게 한 것도 모자라 아빠와 내게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의 분노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된 것이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그러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분노는 곧 투지로 바뀌었다. 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꼭 찾아낼 거야. 나는 엄마 사진에 대고 약속했다. 더는 생각할 힘도 슬퍼하거나 분노할 기력도 없어 이불 안에 들어가 우유를 마저 들이켠 뒤 엄마가 양치도 안 하는 나를 본다면 얼마나 혼낼까 불을 껐다. 잠에 빠지기 직전에 면봉 분석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얼른 휴대폰을 쥐고 전원을 켠 뒤 브리아나에게 내일 아침에 집에 들러도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레나 존스의 에거사 오들리, 박물관 살인 사건, 3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박물관 속에 숨겨진 비밀과 에거사의 추리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단서가 등장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